그림은 글쎄요. 보이는 의식이다? 다차원 존재다. 다차원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도 이론은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있었어요. 이 뭐 음악이나 또는 뭐 글이나 이런 거에는 다 어떤 문법 체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하다못해 인간들이 움직이는 운동성이라든가 뭐 물체가 움직이는 어떤 현상이라든가 그런 것에도 다 어떤 법칙과 패턴들이 있는데, 이 그림이라는 거는 사실 인류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 번도 인간을 떠난 적이 없었던 어떤 그 행위들인데,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패턴이나 법칙 같은 게 없을까,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물론 실용적인 쓸모라는 건 아니지만, 뭐 의식주에 대한 쓸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에 대한 어떤 실용성이 있다면 바로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였어요. 네. 그래서 부도 이론을 이제 그림에 대한 일종의 그림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탐구가 시작된 건데, 모든 형상들, 보이는 것에는 색채적인 측면하고 형태적인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근거라는 생각에 그거를 붙들고 이제 늘어졌어요. 네. 어떻게 이제 그러면 이 색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러는 것들이 우리가 마치 색이 형으로부터 분리돼서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형태라는 게 색으로부터 분리돼서 따로 존재한다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빨간색 이렇게 얘기하고 뭐 원형, 사각형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그거는 언어가 주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고, 색채와 형태라는 게 한 번도 분리돼서 존재한 적이 없다는 사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파들어 가본 거죠. 그 색채와 형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서로 불가분의 어떤 대칭성,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온 건가, 거기부터 시작을 했을 때 뭐 지금 당장 여기서 뭐 말을 다 하긴 힘들지만 어쨌거는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색채와 형태의 그 이원성이라는 게 의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고 연결이 돼서,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의식작용하고 이 보이는 색채와 형태가 결국에는 이 보이지 않는 의식작용이라는 건 색채와 형태를 통해서 가시화되는 거고,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어쩌면은 이 그림에 대한 의미, 더 근원적인 의미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평면은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2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2차원성이라고 하는 거는 평면이 2차원이다. 이 이야기는 대부분 아주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유클리드 기하학으로부터 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따져보면은 뭐 점은 0차원, 선은 1차원, 면은 2차원, 그 다음에 입체는 3차원 이렇게 하는데, 인간의 눈이라는 게 사실은 3차원이 아닌 걸 볼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눈은 그렇기 때문에 이 0, 1, 2차원도 4, 5, 6차원만큼이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눈은 오로지 3차원만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종이라든가 캔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평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들도 평면은 아니죠. 두께가 있으니까. 두께가 있죠. 모든 물체는 두께가 있잖아요. X, Y, Z 축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그 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3차원 표면이지 그 자체는 평면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이라는 건 개념이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 상태로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되면 그 평면이 가지고 있는 개념성, 보이지 않는데, 이 평면이라는 건 언제 가시화가 되느냐? 3차원 표면에 이제 색채와 형태를 통해서 어떤 형상이 나타날 때 평면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때 드러나는데, 그때 그 상태를 보면은 그게 의식의 특성하고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평면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평면의 속성과 의식이, 그러니까 평면과 의식이 동형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이 동형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저한테는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이제 궁금해졌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할 때,
뭐 절대자한테 물어보거나 뭐 책을 찾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특히 초기 인류의 사회가 문명이 처음 시작됐던 때는 그런 레퍼런스 같은 게 전혀 없었던 시대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인간들이 이제 절대적인 신을 만나서 물어볼 수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방법이 비교 관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비교 관찰이라는 게 결국 어떤 것들이 같고 다름을 구별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가 궁금한 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이제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때 저도 이제 그 색형에 대한 어떤 이론에 대한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원하는 이론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이것과 이것이 어떤 것이 같은지, 동형관계에 있는 건지를 찾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평면과 의식이 동형관계에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면도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지만, 그건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 다 대충 얘기하기는 좀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평면이라는 거는 그 순수한 개념으로 존재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차원 물체 표면에 이제 색형으로 이제 형상이 드러났을 때 이 평면성이라는 게 드러난다고 저는 보여졌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의식하고 유사하다고 좀 보여졌어요. 왜냐하면 의식 자체도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식이 있다는 걸 언제 알 수 있냐면은 어떤 대상을 인식했을 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대상이 없을 때 의식이라는 건 우리가 있는 점을 잘 몰라요. 그러한 점에서 저는 이 평면과 의식이 동형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평면에 나타난 색채와 형태, 즉 형상의 모습이 결국에는 이 의식이 대상을 인식한 그 모습하고 동형관계에 있다고 저는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단초가 돼가지고 이론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고, 평면을 왜 다차원이라고 생각했는가? 그것은 저는 이제 평면과 의식이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의식이 어떤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 모두가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의식을 가지고, 식물도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의식들이 천차만별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수한 대상을 인식하고 무수한 것들을 인식하면서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의식이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 자체는 다천일 수밖에 없죠. 예, 모든 차원의 것들을 아우르는 어떤 의식이라는 게, 아우를 수 있는 의식이라는 잠재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면과 의식은 둘 다 보이지 않고, 둘 다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다가 어떤 대상을 인식하거나, 그 평면도 내가 대상을 인식한 것을 갖다가 색채와 형태를 통해서 가시화시켰을 때, 그때 이제 나름의 성격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그 표면에, 삼차원 표면에 드러난 형상의 차원에 따라서 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지, 그것 자체가 이 차원으로 고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이게 평면을 다차원이라고 한 이유는 평면과 의식을 동형관계로 봤고, 의식 자체가 다차원이기 때문에 평면도 다차원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게 무슨 정해진 규칙이다 이런다기보다는 제가 앞으로 이제 해나가는 작업을 위한 개념적인 바탕이 되어줄 어떤 것이었던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왜냐면 평면이라는 게 내가 그림을 그려나가는 장소라는 건 이제 평면인데, 그 평면이 어떤 장소냐, 그것을 규정하려고 했을 때 그걸 그러면 다차원 공간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평면과 의식을 동형관계로 엮은 거고요. 그 이론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림을 그릴 때 이 색채와 형태만 집중을 해서 보기 위해서 모든 그림을 그렸을 때 일어나는 그 자유연상적인 상징적인 어떤 의미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부셔나가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네. 그런 이 형상과 형상이 특히 이렇게 사람이라든가 내가 알아볼 수 있는 형상들이 이렇게 맞붙었으면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되면은 이게 색채와 형태 자체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관념적인 이야기로만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저는 이제 이 색채와 형태에 대한 그런 어떤 이론이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아직 이론이 만들어진 상태는 아니고 초기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주로 했던 그림은 한 대학원 때부터 쭉 해가지고선 뭐 한동안은 쭉 제가 아마 그렸던 그림들은 다 하나의 방식이었어요. 모든 이야기가 연상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물을 배치한다. 그냥 그게 규칙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미지가 계속 겹쳐지는 이유는 뭘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그걸로 이야기가 연상이 됐을 때 그걸 깨기 위해서 계속 뭘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깨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려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저 그림, 이 토끼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걸 그려가지고 이건 뭘 상징한다 이런 거는 잘 없고요. 저런 것들은 일단 제가 이제 60년대 형상소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형상소라는 게 형상소들이 뭘 할 수 있냐면 그 형상소들의 조합으로 이 형상 단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 단위라는 거는 그러면 아까 제가 평면과 이 의식의 동형관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평면에 나타난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평면에 나타난 형상 단위라고 하는 거는 인식의 단위가 되는 거죠. 의식의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그 순간을 단위로 볼 수 있도록 이제 그 형상소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소 자체는 단위가 아니에요. 그것도 단위가 되지만 이 형상소 자체는 진짜 이 우리의 음가 같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는 기호가 표현하는 음가가 있잖아요. 그라든가 니라든가 이런 표현이 있지만 우리가 그 기역을 읽을 때는 또 기역이라고 여러 가지 자음을 써가지고 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60년대 형상소라고 하는 건 그런 음가 같은 거, 아주 기초적인 음가고 이제 이 형상 단위가 16개로 나눠지는데 네 부류씩 나눠지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것들은 형상소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기억이라고 써놨지만 그걸 갖다가 우리가 기억이라고 읽는 것처럼 그건 다른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음가가 있고 그 음가를 부르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이 단위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음가에 대한 단위, 음가를 읽어내는 음가에 붙은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외에 또 있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 가능성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아무튼 16개로 나뉘어지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단위들을 가지고 그림을 이제 그리려고 노력을 했죠. 이론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참 동안 이제 그것도 당장 이렇게 적용하기가 힘들었어요. 이게 왜냐면 저도 제가 뭘 어디서 누구한테 뭐 완성된 걸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저도 이리저리 추론을 해나가면서 만들어낸 거라 그림에 그게 당장 선명하게 이건 뭐고 이렇게 할 건 지금 없어요. 하지만 지금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론이 만들어지면서부터는 그렇죠. 한 2014년에 구도책이 나오고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그 전에 그리던 방식과 이론을 적용한 방식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방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점점 더 이론을 구체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려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직도 여전히 저런 뭐 사람이라든가 토끼라든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진 않아요. 저것들은 일종의 그냥 코드를 놓고 보시면 저건 그냥 다른 종류의 의미예요. 다른 종류의 토끼가 아니라 일종의 사람 얼굴 같은 경우는 사람 얼굴을 그리려고 그린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이너스 사실의 외부 대상의 외형을 인식한 어떤 관념적 형상 중에 하나를 그린 거예요. 그럼 그 형상들이 가지고 이런 되게 복잡한데 아무튼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건 그 복잡한 얘기 지금 해봐야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집트 상형 문자도 그것을 읽어내기 전까지 그냥 그림이잖아요. 하지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문자고요. 그림도 똑같은 거라고 좀 기호를 그림으로 한다기보다는 모든 기호와 그림에 대한 이란 거죠. 모든 기호와 그림으로 나타난 것들이 존재하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도질. 제가 이론을 만들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고 했던 게 반론을 제기하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너만 아는 이론 아니냐? 그걸 보고 어떻게 그림을 읽냐? 아니면은 그 이론을 가지고 그림의 답을 다 알 수 있는 거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도 음악을 들을 때 화성학과 대위법을 알고 듣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그냥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작곡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이론은 그런 거예요. 예. 여기에 체계가 저는 없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아니 근데 뭐 나름대로 사람들이 읽는 방식이 있는 건 알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편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 저는 어떤 그 보편적인 패턴이나 법칙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그림의 구조를 쌓기 위해서는 일단 단위가 필요하고 이 단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음악에도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일단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는 뭐 아무것도 뭐 베토벤 소나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음을 무작위로 던졌다고 해서 베토벤의 영웅이 나오고 뭐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곡이 나오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건 모든 것들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연의 산물로 그런 곡들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그림들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체계가 있다면은 좀 더 정교한 시각적인 미적 체계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이론을 보고서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론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제 이론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읽어야 된다. 그거 아니고요.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층위가 있어요. 그냥 와서 말씀대로 뭐 가서 보고 뭐 토끼가 있네 이러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그게 즐거운 사람은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한 건 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만든 거라서 보는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보라 이런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누구도 베토벤 소나타를 들을 때 뭐 황제를 들을 때 이렇게 들어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지만 베토벤이 그걸 작곡할 땐 내 마음대로 작곡한 건 아니죠. 예.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뭘 하고 싶은지는 일단 정확하게 알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이론이 맞고 틀리고를 사람들이 함부로 재단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걸 다 따라야 돼? 누구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다른 종류의 예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영역이 있어요. 이거는 그 어떤 것하고 달라요. 밤에 자면서 꿈을 꾸는 세계가 있죠. 꿈으로 만나는 세계가 있고 물론 현실에서 만나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과 생존이 결부된 사유가 있고 감정이 있어요. 희노애락이 있고 그 다음에 환각제를 먹고 들어가는 환각의 세계가 있고요. 도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저기 하던 걸 계속 이제 해 나갈 건데 하던 걸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목표는 그거죠. 이 그림을 통해서 일단 단위가 생겼잖아요. 그럼 단위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 형상을 통해서 의식을 측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목적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그림의 크기라든 게 우리가 지금 가로 세로로 사이즈를 잡는데 다른 종류의 사이즈를 잡는 법이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목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저는 그림을 그리는데 또 다른 저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 그림이라는 게 저는 이게 우리의 생존과는 동떨어진 다른 종류의 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생존하고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무시한다. 생존을 무시하고 이런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무시한 어떤 세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다른 종류의 세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세계가 우리가 밤에 자면서 꿈을 꾸는 세계라든가 환각세를 먹고 환상을 보는 세계라든가 뭐 몽상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다른 종류의 세계라고 저는 규정을 했어요. 네. 그 세계는 뭐냐면은 의식의 세계인데 이 의식이라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단어가 뭉뚱그려져 가지고 어떨 때는 영성으로 어떨 때는 뭐 신비적으로 아니면은 뭐 뇌과학 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뇌 부산물로 이렇게 다 받아들여지는 굉장히 애매한 단어이긴 한데 저는 이 의식이라는 게 작동하는 방식이 있다고 보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구조가 있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세계가 저 평면에 드러나는 그림의 세계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유의지 세계고 그렇습니다. 저는 관심이 있어요. 제가 일단 그림에 계속 천착을 했던 거는 일단 색채와 형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패턴? 그걸 보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고, 그게 왜냐면 그게 저는 가시화된 의식이라고 봤기 때문에 형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의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형상을 통해서 보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평면이라고 했을 때 평면은 단순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캔버스나 종이만을 뜻하진 않아요. 저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평면에 둘러싸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조각도 평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표면을 보지 메스를 보지 않거든요. 네, 메스에 대한 감각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평면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3D 3차원적인 속성들은 이 캔버스 안에서 색형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는 아니지. 우리가 뭐라 해야 되나, 평면적으로 트랜슬레이트 되잖아요. 해석이 되잖아요. 그림을 그려내면서 이렇게 이 물질의 질감 같은 것도 우리가 만지지 않더라도 감각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정확하게 그려낸다면 그러한 표면 질감을 만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평면이라는 개념이 그냥 단순히 회화 작업을 하는 거에만 국한되어 있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미 작업을 그 64개 형상소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 형상소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색채와 형태의 특성을 집어넣어서 64개의 색형 코드를 만든 건데, 거기다가 저는 이제 맛에 대한 요소를 집어넣어서 맛에 대한 64개의 코드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소리에 대한 64개 코드도 거의 만들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걸 넓혀갈 생각이 있습니다.